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고 클럽 역사상 세 번째 유럽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토트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단기 미래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임 감독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토트넘 감독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한 이유, 간단하게 말하면 17이라는 리그 성적이 명분이 될 수 있죠. 일단 21세기 토트넘의 승점과 리그 순위를 정리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트넘은 12위, 9위, 12위, 14위, 9위 이렇게 리그 중위권을 전전하다가 60점대의 승점을 진입하면서 5위를 두 번 연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0910부터 토트넘이 승점 70점대 진입, 4위, 5위, 6위, 3위 이런 식으로 챔스권에 근접한 순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 17 시즌 승점 86점으로 2위를 달성하고요. 그 이후에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이번 시즌 17위, 아주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승점도 38점, 21세기에 본 적 없는 30점대 승점으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7위로 인해서 1억 3천만 파운드, 우리 돈 2394억 정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의 수익 분배 방식이 균등 분배와 순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섞여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20위까지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리그 순위당 한 300만 파운드, 55억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5위 했던 시즌에서 이번 17위 했던 시즌까지 약 3,600만 파운드 정도의 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3,600만 파운드면 웬만큼 괜찮은 선수 사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적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리그 성적 17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번 시즌 24, 25, 리그 11승 5무 22패, 승점 38점입니다. 38경기에서 승점 38점, 38무를 한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97, 98 시즌 이후에 최악의 리그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리그 22패, 이게 토트넘 역사상 공동으로 최다 패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 체제가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경기 수가 더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 38경기 체제로 들어와서는 이번 시즌이 리그 최다 패배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57.9%의 패배율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토트넘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물론 딱 리그 성적만 보면 안 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컵도 4강 진출했고요. 또 유로파리그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감안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 감안하더라도 리그 17위, 그러니까 강등되는 팀 바로 윗순위는 충분히 경질할 명분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토트넘의 안 좋았던 기록들을 다 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17이라는 숫자가 딱 강등권 바로 위라는 것 때문에 상징성도 더 있고 임팩트도 더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이런 토트넘같이 큰 클럽이 아니더라도 리그 17이라고 했을 때는 경질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질의 명분은 충분히 된다. 그런데 토트넘 보드진이 이번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은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처리했어요.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토트넘 감독들의 모든 대회 승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마티뇨리라는 감독이 45.3%, 그 바로 위가 포스테코글루 46.5%,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면서 레드넵 그리고 포체티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있는 순위 숫자를 한번 볼게요. 포스테코글루 17위에서 경질됐고요. 안토니오 콘테 4위에서 경질됐고요. 누누 산투 9위, 무리뉴 7위, 포체티노 14위에서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포스테코글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적어놓은 4명의 감독은 전부 시즌 중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로파리그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기존의 토트넘 보드진이 보여줬던 인내심에 비해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토트넘 보드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성적에는 부상이라는 문제가
껴 있었죠. 리그를 편하게 풀타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3420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0분 곱하기 38경기 하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 3420분을 달성하는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리그에서 10명 미만이긴 해요. 근데 보통 저걸 달성하는 선수들이 골키퍼라든지 센터백 이렇게 두 포지션이 가장 많거든요.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센터백과 골키퍼는 부상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주전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요. 토트넘의 센터백 로메로, 반더벤 둘 다 1500분 이상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로메로 1420분, 반더벤 1018분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리그 후반 단계에 유로파리그 때문에 결장한 시간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로메로, 반더벤이 부상으로서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1000분 정도라고 했을 때는 다른 팀에서는 주급 도둑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또 비카리오도 2160분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발목 골절로 인해서 3개월 동안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카리오가 없는 동안에 킨스키라는 골키퍼가 또 영입이 되었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오스틴 이런 선수까지 기용이 됐었습니다. 또 드라구신이라는 센터백, 로메로 반더벤의 빈자리를 채우다가 십자인대 파열되어서 시즌 아웃이 됐었고요. 메디슨, 쿨루셉, 베리발 이런 좋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유로파 결승에 출전이 안 됐었습니다. 뭐 이런 부상 기록은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전반적인 제 느낌을 말씀드려보면 특히나 토트넘이 시즌 중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FA컵, 리그컵, 리그, 유로파 다 살아있었을 시기고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은 가중된 채로 정말 얇은 선수단이 그 4개 대회를 돌렸었습니다. 특히나 페드로 포로는 중간에 필드 플레이어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1위 뭐 이런 것도 달성했었던 적이 있는 만큼 아주 많은 시간을 뛰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부상 선수들을 쫙 줄 세워보면 그 선수들만으로도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 후보의 등번호가 뭐 60번대, 70번대, 80번대 이렇게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의 부상 문제가 심했던 건 팩트다. 이번 시즌에 부상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급격하게 부상 결장 일수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스쿼드 전체가 부상으로 인해 뛰지 못한 날들을 합한 그런 일수예요. 예를 들어서 뭐 로메로가 30일 못 뛰고 반더벤이 60일 못 뛰고 그렇게 하면 30 더하기 60, 90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쿼드 전체 선수단의 부상 일수를 다 합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토트넘의 이 그래프가 20-21 시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쭈르륵 올라가서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한 첫 시즌인 23-24 시즌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체감상으로는 23-24보다는 훨씬 더 심각했다. 그래서 저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부상이 많아진 시기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던 시기가 겹칩니다. 또 이런 부상 강도가 어디서 유발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토트넘이 전술 강도가 되게 강한 편이죠. 사실 부상에는 하나의 원인만 있지 않습니다. 뭐 선수들이 많이 뛰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의료진이 개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선수 자체가 유리몸일 수도 있고 상대의 거친 태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다 확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술 강도가 약한 팀보다는 전술 강도가 강한 팀에서 부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의 토트넘의 전술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90분당 더블 프레셔 순위입니다. 더블 프레셔라는 건 한 명 압박하고 3초 이내에 다른 선수를 압박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키가 압도적인 더블 프레셔 1위입니다. 솔랑키는 90분당 5.8회의 더블 프레셔를 가하고 있고요. 전방 압박에서 주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상대 선수가 공을 잡고 패스를 할 때 솔랑키가 그 선수를 따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또 다른 선수를 따라가게 되면 3초 이내에 다른 선수를 따라가게 된 거니까 더블 프레셔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 이 도미닉 솔랑키라는 선수가 전방 압박이라는 임무도 있지만 득점을 해야 되는 스트라이커 자리잖아요. 그런데 도미닉 솔랑키가 경기 시간 후반으로 갈수록 게으른 게 아니라 지쳐서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업이 아닌 곳에서 계속해서 체력을 소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체력은 슈팅할 때 집중력에도 반영이 되고요. 특히나 체력이 떨어진 후반 단계에서의 마무리 능력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토트넘의 강력한 전술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스프린트와 관련된 자료이고요. 스프린트는 보통 시속 25km 이상을 얘기합니다.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렸을 때 그걸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로축, 이건 소유권 있을 때의 스프린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갈수록 소유권 있을 때 많이 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로는 소유권 없을 때 스프린트의 비율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공 없을 때 많이 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팀은 공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많이 뛰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의미한 팀이 두 팀이 있어요. 토트넘과 뉴캐슬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트넘 영상이니까 토트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토트넘이 소유권 없을 때는 약 15% 정도의 스프린트 비율을 가져가고요. 소유권 있을 때는 약 10%의 스프린트 비율을 가져갑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많이 뛰는 팀이고 당연히 많이 뛴다고 했을 때는 선수들에게 신체적인 데미지가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부상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한 번에 많은 데미지가 와서 부상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부상이 점점 누적되고 피로가 점점 누적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쨌든 간 이런 토트넘의 전술 강도가 토트넘의 부상 빈도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은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내부에서도 부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내내 부상이 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겠죠. 나는 이 정도 실력 아닌데 지금 선수를 제대로 못 쓰니까 내 전술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네. 온전한 상태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의료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왜 이렇게 전술 강도가 센 거야. 전술 강도 좀 약하게 유지하면은 우리 얘기 좀 들으면은 선수 부상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료진과 피지컬의 그 생각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넘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갈등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반더벤과 로메로를 일찍 복귀시킨 첼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디애슬레틱이라는 영국 언론사에 따르면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 복귀하기에는 조금 불안전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근육 문제로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는 이 훈련 세션에서도 실전과 같은 정도의 강도로 스프린트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거치고 경기에 투입시켰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그 기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로메로는 그때 부상으로 나갈 때 근육이 아닌 발가락 부상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사에서는 발가락 부상이면 그거라도 체크하고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반더벤 역시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60분 정도만 컨펌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더벤은 경기의 흐름 때문인지 79분을 소화하게 됐고요. 그 경기에서 바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부상, 성적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우승은 물론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우승을 한 거는 너무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 강도로 다음 시즌 챔스, 리그, FA컵, 리그컵 이 대회 4개를 동시에 소화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또 사실 지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챔스 가는 거 세팅 완료해놨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감독으로 시작한다면 프리시즌을 함께 보내면서 그 감독 위주로 선수단 구성하면서 최고의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감독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 또 될 수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보드진도 아주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희망편과 절망편 중에서는 절망편 쪽을 조금 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 때 여러 가지 미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희망편은 유로파에서의 그런 수비적인 조절, 또 그 맥락과 같이 해서 전술적 유연성이 늘어나면서 리그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라는 빅리그, 또 유럽 대항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 역시 희망편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이 토트넘 선수들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팀 스피릿,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편은
포스테코글루가 주전이 100%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다시 플랜 A를 발동하면서 이번 시즌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오랜만에 얻어버린 챔피언스 리그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성적만으로 충분히 경질할 명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절망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절망편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제는 다음 감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빌바오의 밤은 2년간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정점이었습니다. 서포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전문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 뽑아서 얘기해봤고요.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역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벤트 유로파 우승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는 이런 얘기와 함께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고요. 아마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감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1세기가 아직 몇십 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말 그대로 우승이잖아요. 일단 토트넘 보드진의 선택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승을 했어도 그 감독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심정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포스테코글루의 업적이 토트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단 우승 그 혀를 한번 뚫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건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큰 클럽들도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 우승이라는 혀를 딱 뚫은 그 순간 우승에 대한 DNA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듯이 다음에 우승을 할 때는 조금 더 쉬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토트넘이 이 우승에 대해서 갈증이 매우 컸잖아요. 정말 이렇다 할 메이저 트로피가 최근에 없었고 또 최근에 우승을 했던 것도 리그컵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이게 토트넘의 오랜 꿈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이 리그 2위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승과 상위권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승, 그러니까 딱 한 자리를 위해서는 상위권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 훨씬 더 많은 완성도, 훨씬 더 단단한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포스테코글루가 해낸 거고 17년 만에 그리고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한정으로 봤을 때는 이 포스테코글루의 업적이 다른 21세기의 어떤 감독보다도 더더욱 빛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스테코글루의 경질 이후에 토트넘의 단기적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적 시장이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맨유, 첼시, 리버풀 움직이는 속도 보세요. 또 맨시티도 마찬가지죠. 이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맨시티, 첼시, 또 맨유와 리버풀 이런 팀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적이 성사되고 있고 관심이 있고 거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잠잠했죠. 왜냐?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토트넘 감독의 거취가 정해졌기 때문에 후임 감독을 정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토트넘 내부에서도 리스트업은 해놨겠죠. 그리고 거기서 선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1순위 토트넘의 후임 감독 정하기, 2순위 이적 시장 부족한 부분 파악. 사실 이 2순위 역시 아마 미리 다 파악을 해놨지 않을까 싶고요. 3순위 토트넘 후임 감독의 경향성, 그리고 토트넘이란 팀의 경향성에 맞는 선수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최근 이적 시장의 행보로만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는 영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로메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거취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텍이 떠나면 로메로가 떠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메로 등 핵심 선수들 중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런던이라는 메리트, 또 최신 시설이라는 메리트,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는 메리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는 주전 자리에 조금 더 도전해볼 만한 팀이죠. 그래서 새로 이적을 하는 선수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 토트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필하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확실히 이 챔스 티켓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 이야기, 또 이적설 이야기,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단은 크게 3명 정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브렌트포드 이번 시즌 리그 11위를 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고요.
두 번째 풀럼, 이번 시즌 11위를 한 마르코 실바 감독입니다. 세 번째 본머스로 리그 9위를 달성한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마르코 실바의 사진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강하게 연결되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바로 토마스 프랭크입니다. 영국 언론 중 1티어 온스테인이 프랭크가 토트넘의 차기 유력한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토마스 프랭크를 알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덴마크 국적의 51세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커리어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덴마크에서 활동했고요.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브렌트포드가 처음입니다. 그 커리어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덴마크 유소년팀 16세 언더, 17세 언더, 19세 언더 이렇게 차근차근 나이를 높여가면서 감독 경력을 쌓아왔던 감독이에요. 또 3백, 4백 둘 다 구사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특이점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디렉터 랑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이전에 같은 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토트넘이 프랭크를 유력한 후보로 삼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토마스 프랭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토마스 프랭크에 대한 영상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경질로 인해서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고요. 과연 토트넘은 어떤 사람을 새로운 감독 후보로 데려올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